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유일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챕터가 1장이 기쁨, 2장 회색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 이런 이름들로 챕터가 나눠져 있고요. 서론에 짤막하게 글이 있는데 서론부터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진 시스켈에게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후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 매거진에 한 달에 한 편씩 컬럼을 쓰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시 살필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14년간 칼럼을 쓰는 동안 토크쇼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막을 내리고 새롭게 자신의 TV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수십억 대의 자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대통령 오바마로부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친구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었지만 새 식구들을 입양했으며 삶의 전환점을 찍는 생일을 여러 번 맞이했다. 그 모든 일을 거치는 동안 그녀는 오 매거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칼럼을 통해 심오하면서도 영감을 일으키는 지혜의 말을 독자들과 지속해서 나누어 왔다. 그리고 드디어 14년 동안의 칼럼에서 선택된 보석 같은 사색의 글들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아름다운 한 권의 책으로 다듬어져 나왔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감과 깨달음의 고백이 기쁨, 회색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엮인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여성의 마음속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고 강렬한 기회를 누릴 것이다. 솔직하고 감동적이며 짜릿하고 의식을 고양하는 강력한 힘을 내뿜는 지혜와 진실의 이야기들이 담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한 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몇 번이고 계속 펼치게 될 그런 책이 될 것이다. 제가 저번 주에 광화문 교보문고를 가서 오프라 윈프리 책을 5권을 사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책이었거든요. 이 책이.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올리는 오프라 윈프리 책을 끝으로 다른 책들을 읽어드릴 건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낭독하는데 좀 실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우선 1장 기쁨.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티나 터너가 처음으로 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 도망치고 싶었다.
백댄서가 되어 그녀의 콘서트에서 밤새 춤추고 싶었다. 황당한 소망이라고? 오프라 쇼가 티나의 투어를 따라 나선 어느 날 밤, LA에서 내가 꿈꾸었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종일 연습한 후에야 나는 기회를 잡았다. 살면서 그렇게 무릎이 흐느적거리면서 떨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흥분한 적이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심장이 떨린 것도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판 거하게 노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5분 27초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만큼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없다. 머릿속으로 스텝을 밟고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며 결정적인 흥분의 순간이 덮치기를 고대하던 내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넌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다 호련히 깨달았다. 긴장을 풀지 못하면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스텝 돌고 찬다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그냥 춤을 췄다. 자, 간다. 몇 달 후 나의 버치며 정신적 스승인 마야 안젤루를 대표해 세계적인 작가 바늘에 올랐으며 2014년에 8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마게 안젤루로부터 소포가 도착했다. 자기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며 선물로 보낸 것이다. 포장을 뜯고 꾸러미를 열자 리안 워맥이 부른 노래가 실린 CD 한 장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 노래를 듣기만 하면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엉엉 울곤 한다. 마야의 삶의 증언이나 다름없는 그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후렴구가 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네가 춤을 췄으면 좋겠어. 나는 확실히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들여 마신 후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무대로 걸어 나와 춤출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 한 점 후회 없이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까르르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기회가 매일 온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 담담하게 춤추며 올라 직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살며시 이끄는 방향을 따르면 된다. 물론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이 순간만이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정말로 즐겁게 사는 것을 잊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를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출 것인가를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인생에 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한다. 인생에는 음과 양이 모두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툭하면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그건 아마도 내가 하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에도 여러 급이 있다. 나는 이 순간을 살자는 내가 설파하는 말을 그 스스로 실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게일 킹과 통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정신없이 웃은 적이 많다. 전화선을 통해 꽥꽥 소리 지을 때도 종종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한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통화할 수 있고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항상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로구나. 감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별점 다섯의 즐거움이라 하겠다. 자신이 별 4개나 5개를 줄 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다 보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내게는 제정신으로 옷을 입고 잠에서 깬 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디고 욕실로 가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별 5개짜리 경험이다.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완벽한 헤이즐넛 크리머가 올라간 진한 커피 한 잔은 별점 4개. 목젖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과 함께 숲속으로 산책하는 것은 별점 5개. 우리 집 참나무 아래에 앉아 일요일판 신문을 읽는 것은 별점 4개. 퀸시 존스의 주방에서 노닥거리며 하염없이 수다를 떠는 것은 별점 5개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은 별점 5개로 훌쩍 뛰어넘는 경험이다. 선물을 받는 이가 그 선물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즐겁지 않은가.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양쪽 눈 모두 2.0인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의 시력, 즉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과 은혜를 속삭여주는 우리 자신의 달콤한 영혼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다. 삶을 황홀한 보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 보물을 감상할 잠시의 시간만 내면 된다. 나는 아하 지금 이 순간이라고 부를 때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마살라 차이티를 마시는 것이다. 아몬드 우유 거품이 올라간 진한 풍미의 뜨거운 차는 실로 싱그러워서 기분 전환에 그만이다. 덕분에 남은 오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한 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우리가 숨쉴 공간이자 나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지금 이 책 같은 경우 아까 서론에 나온 것처럼 오 매거진에 연재된 것들을 다 실은 것 같아요. 다 한 장 정도 분량의 내용들이 다 수록된 것 같은데, 제가 모든 걸 다 읽으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제가 너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서 1장은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읽고 2장 회색역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어디서 왔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떠난다. 나의 여행은 1953년 4월의 어느 날 미시시피주의 어느 시골 구석에서 버논 윈프리와 버니타 리에 의해 잉태되면서 시작되었다.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벌인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단 한 번의 동침은 뜻하지 않은 임신을 불러왔고, 나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그날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베이비 샤워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출산을 앞두고 경의에 차서 부푼 배를 쓰다듬는
임산부들의 얼굴에서 번져 나오는 기대나 기쁨의 감정은 나의 출생에는 없었다. 오로지 후회와 숨기고자 하는 마음, 부끄러운 감정이 낙인이 있을 뿐이었다. 심리치료사이자 내면 아이 개념의 선구자인 존 브래드쇼, 그가 행한 심오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눈을 감고 우리가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가 말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세요. 집 안에 있는 나를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성장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걸 깨달았다. 혼자였다는 뜻은 아니다. 내 주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의 생존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 나는 예배를 마친 후 할머니 댁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손님이 떠나면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는데 지쳐서 종종 짜증을 내는 할머니와 딸랑 남게 되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인근의 어린아이라고는 나뿐이어서 나는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홀로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냈다. 나는 책을 읽고 집에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집안일을 했다. 가끔은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말을 걸기도 했다. 홀로 지낸 그 긴 시간은 성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데 당연히 큰 영향을 끼쳤다. 그날 존 브래드쇼의 창문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슬펐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깜찍한 성격의 꼬마 숙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강해졌다는 느낌도 받았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을지 모르겠다. 당신도 나처럼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삶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도전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게 한 씨앗이 언제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씨앗을 바꿔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내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회가 매일 어떻게 찾아오는지 눈여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어머니와 싸우다가 매듭짓지 못하고 묻어둔 의견 차이가 배우자와의 언쟁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시적인 감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삶은 우리에게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촉구한다. 주의를 기울여보자.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만의 길을 닦을 기회를 준다. 끊임없이 움직이자. 한껏 속도를 내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균형을 잃는다. 지진이 나도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동을 피할 수는 없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이 일종의 선물이라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력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 여기저기 발을 디뎌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위가 흔들릴 때 뻣뻣하게 버티며 저항하는 대신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위치를 바꿀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자. 균형은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대지의 흔들림을 느낄 때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오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음 순간 닥치는 진동을 당신은 잘 이겨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남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 음... 3장 교감. 여러 해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다는 소망이다. 소도시 토피카에 사는 주부이든 대도시 필라델피아시에 일하는 직장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한다. 깊고 아늑한 관계 안에서 생기 있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한다. 언젠가 오프라쇼에서 7명의 남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이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아주 큰 각성의 순간을 맛보았다. 우리는 모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열망을 확인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남녀 구분 없이 그저 나는 정말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 18년 차의 남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특별히 대단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흥미를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어린 시절 미시시피주와 내슈빌, 밀워키 사이를 전전하며 자라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20대에 접어들어서는 나의 가치가 남성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달렸었다고 믿었다. 나를 떠나려던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그의 열쇠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던지기까지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여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일 밤 머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니지만 날개가 잘려 날아오를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음에도 곁에 남자가 없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탱해주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창조주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게 지웠지만 그 책임에는 놀라운 특권이 딸려 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과 애정과 깊은 관계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며 아버지이고 언니이자 친구이며 사촌이며 연인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1초도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신은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 이제 그 사랑을 스스로 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더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남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자.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어머니인지 아이들이 말해주기를, 멋진 남자가 당신을 품에 안아들고 결혼해주기를, 친한 친구가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안심시켜주기를 기다린다면 이젠 기다림을 멈추고 나의 내면을 보자. 사랑은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다. 나는 언제나 소통은 춤과 같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면 상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댄스 플로어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두 사람이 함께 혼란에 엉켜들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질문을 받은 상대가 잠시 우물쭈물하거나 계속 헛기침을 하거나 침묵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확신하건대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상대에게 소통과 이해의 손길을 내밀며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보자. 당신 말을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을 둘러싼 관계가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겠지만 나를 잘 아는 이들은 내 말이 진실이라고 확인해 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홀로 있을 조용한 시간을 따로 챙겼고 피부치처럼 여기는 소수의 친구와만 어울렸다. 시카고에 살게 된 지 몇 해나 지나서야 비로소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그저 놀기 위해 외출한 적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나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복도 맞은편에 사는 이와 안면을 트기 위해 시간을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을 몰랐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빴어 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다가 2004년 내가 위에 언급된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는 아파트를 떠나 캘리포니아의 주택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세상이 활짝 펴졌다. 여러 해 동안 대중의 눈앞에 서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내가 마침내 사교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한 연인 덕분에 나는 성인이 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다. 캘리포니아에 갓 도착해 반스 슈퍼마켓의 시리얼 통로를 따라 카트를 밀며 걷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낯선 여인이 나를 멈춰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다들 이곳을 무척 좋아하는데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진실하게 다가와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순간 나는 의식적인 결심을 했다. 오랜 기간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것처럼 대문을 닫아 걸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나 또한 그들을 아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나를 처음으로 초대해준 이웃은 옆집의 조와 주디였다. 1시간 후면 조가 피자를 다 구웠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주 잠시만 머뭇거렸을 뿐이다. 나는 조리 샌들에 운동복 바지를 꿰어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오후 내내 그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낯선 이의 집에서 수다를 떨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내게는 거의 모험과도 같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새집 건너에 사는 에버크롬비의 집에서 차를 마셨고 밥과 말린의 집 뒤뜰에서는 바베큐를 먹었다. 베리와 젤린다가 연 풀파티에도 갔고 줄리의 집을 찾아가서 수박 마티니를 마시기도 했다. 셀리의 장미 정원에서 열린 모임에도 참석했다. 아네트와 헤럴드가 주최한 정식 만찬에 가서는 수많은 식기에 쩔쩔맸고 마고의 집에서 열린 갈비 요리 대회에도 참가했다. 니콜슨의 집에서는 콩 요리를 먹으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고 라이트먼이 마련한 온갖 음식이 다 있는 뷔페에서 마음껏 먹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는 50명의 이웃과 함께 별빛 아래에서 밥을 먹었는데 참석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이 생겼다. 친구를 사귈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건만 너무나 놀랍게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웃고 소통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새 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공동체에 속했다는 느낌, 내가 놓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소속감이 생겼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식료품점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한 여인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이곳이 단지 내가 거주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은 타인과 나눌 때 더 멋지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타인의 범위를 더 넓히면 인생이 더 달콤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서 이 책은 읽으면서 계속 빠져들어서 더 읽고 싶은데 이거를 편집하고 할 시간이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읽었던 오프리 책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읽으면서 뭐랄까 저 자신이 감정이입이 된다고 할까요? 어느 포인트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도 안 된 초보 중에 완전 초보인데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가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러다 문득 여자친구가 유튜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책을 읽으면 어떨까? 그러면 최소한 이틀에 한 권 정도씩은 내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한다면 하루에 한 권? 그걸 방송을 한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이 되니까 좀 더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36분 지나가고 있네요. 이 책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아까 회색역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40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정과 생각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남자이다 보니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여자보다도 더 제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가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책이 서두에 30분 동안 읽었던 그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직접 사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제가 올린 세 번째 책인데, 오프라 윈프리 세 번째 책인데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잘 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때 좋은 꿈만 꾸시고요.